먼저 출마의 변, 네. 용인시장의 출마 이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12월에 내란 세력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내란이 종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란 종결의 마지막 활용점정은 지방 정권의 교체에 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를 교체하고 용인 내 시민들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이유는요.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가 정책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이재명 시장 도지사 시절에 성공했던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용인시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용인형 기본사회 도시를 용인에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수, 현근태, 유호와 함께 3위 이제 경선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네. 나름대로 필승 전략이 좀 있습니까? 그 정춘숙, 현근태 후보들에 대한 필승 전략이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경선은 당원 50% 그리고 일반 시민 50% 100%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권리당원들을 보니까 호남 출신들이 50%에 육박하더라고요. 지금 세 후보 중에서 호남 출신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지지 세력이 제 기반이 되는 호남 향후에 초점을 둬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가지고 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용인에 있는 세해등교회 장로입니다. 이 용인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기흥, 처인, 수지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기독교 세력이 좀 도와주면은 이번에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면은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역 일간지 두 곳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현근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5차 본인 밖에서 지지율 1위를 좀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오히려 후보님보다 좀 벌어지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나요? 저도 그 보니까 이제 매체에 노출된 인지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후보 선언하기도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타이틀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으로 부시장 직급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인지도는 이 지역에서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겨우 500명이 답변했는데 이거 가지고 벌써 여론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시민의 신뢰도 싸움으로 바뀔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정책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누가 과연 리스크나 인품이 훌륭하냐, 그리고 누가 과연 이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후보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민이 판단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 하시면서 시정의 정책 그리고 책임 회피, 보통 행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행정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뭐 이상일 현 시장을 그냥 것 같은데 좀 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요. 용인시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해결자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통정체 문제가 벌써 동백이나 보정에 아주 심각한데 10년째 반복하고 있지 실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기흥구하고 구성구하고 분구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시장이 결정을 못하고 계속 벌써 4년째 그냥 미뤄왔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건강에 위험이 될까 봐서 아직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더니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 행정이고 현상 유지지 정체지 이거는 변화가 아니다. 빨리 시장이 정책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만이 이게 돌아가죠. 두 번째 책임 회피는 완전히 용인시 행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고장난 내비게이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안 도와준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에서 안 도와준다. 그렇게 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용인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지금 4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조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인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4분을 잘 활용하고 나가서 제 네트워크 이제 중앙에 청와대나 국회에 많이 있는데 당청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용인 발전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상희 시장이 민원인들을 잘 안 만나준다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정말 사랑하고 시민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정체통을 전면에 좀 내걸고 계신데요. 네. 정치 전문가 정원영이 그러면 다른 두 후보와 가장 큰 차별점은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의 네트워크랄까? 이런 소통 관계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호들을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20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정동영 대선 후보 시절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 참여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저 당대표 정청래 대표까지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는 저랑 같이 가족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할 텐데요. 후보 직속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책 공약을 다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또 부위원장으로 인구미래 문제도 같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왔고요. 그 결과 이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당대표 1급 포상을 저만 받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정치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 경선은 당원과 시민들의 맞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원영이 왜 용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용인이 폭발 직전에 아주 성장 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투자가 1000조 규모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아마 140~50만을 돌파할 것 같아요. 인구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핵심 거점 도시이자 산업 중심 도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 제가 왜 나서게 됐냐면 그래도 이 도시 산업을 잘 이해하고 도시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행형 정책 리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당 공관위에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 후보 다 현 시장과 써봤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과연 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냐. 근데 저는 현재 시장과 겨뤘을 때 정책적으로도 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일 현 시장이 이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구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와는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 행정 연속성을 통한 좀 재선 시장에 대한 필요라든지 이런 요구 같은 것도 요구도 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아침 인사를 전철역에 나가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죽전역에서 어느 시민이 제가 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맑고 밝으신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 이재명 대통령님과 협력해서 살기 좋은 용인 만들어 달라. 근데 제가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게 다 현지 프레임이나 아니면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도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도 반성하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현재 시장의 강점이 분명히 현지 프레임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돼서 시민을 만났더니요. 그 시민이 그래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은 낙수 효과가 있다는데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저 초인에 살지만 먼지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얼마나 뭐 도움이 됩니까? 그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인에 생긴다니까 수지하고 기흥은 낙수 효과가 있다는데 그거 확실히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직 프리미엄은 좋은 장점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속성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 좋은 변화가 돼서 시민이 삶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행복하면서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꼽는 민선국이 용인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낙수 효과가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은 용인이 크게 발전할 거다.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의 성과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 그래도 수도 용인, 반도체 메카 용인 그러는데요. 그 성과를 같이 시민과 나누고 공유한다면은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자회견에서도 핵심 공약 1호 공약으로 용인형 기본사회 도시를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연동되는데요. 이 기본사회 도시를 전면에 내건 좀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재명의 국정 철학이 바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기본사회. 시민들이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타입의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남 신안군은 풍력 발전 에너지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국민 한 분 한 분당 아마 150에서 250까지 받는가 봐요. 그러면 시골에서 150에서 250이면은 삶이 가능합니다. 풍요로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삶이 기본사회 도시라는 게 뭐냐면은 시에서 책임지고 시민들을 기본권이 인정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돌봄, 복지, 의료 복지, 또 나아가서 교육, 교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 종합적으로. 그래서 용인형 기본사회 도시가 적용되고 실시가 된다면은 산업 성장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 지금 연구 중인데요. 제가 용인 시정연구원장 시절에 Y페이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 이걸 놓고 제가 연구를 좀 시켰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상공인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골목상권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소득을 Y페이식으로 이렇게 카드로 충전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는 경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후보께서 구상하는 용인형 기본사회 도시. 네네.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어서 네. 시민도 좀 체감적으로 네.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집 걱정하지 않고 주거 문제, 병원이 너무 멀어서 저희 병원 접근하기 어려워요 하는 병원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데 저 돌봄 맡길 데가 없어서 걱정해요 라는 그런 걱정도 없는 도시, 문화예술이 좀 향유된 도시. 근데 제가 보니까 용인이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인데 전통과 문화가 있지만 그게 실제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역사적인 정체성이 희박합니다. 역사, 문화도 조금 향유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제가 이 용인 박물관도 크게 좀 새롭게 확장 개편을 하려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제가 배후 도시를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체육까지 각 지역에도 각 구별로도 균형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사입니다. 네. 끝으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원과 용인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봉 정도정 선생이 조선 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설계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대 용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 설계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인을 새롭게 설계하고 또 용인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누구이겠느냐. 저는 정책 전문가 정원영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정책 싸움입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누가 더 잘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선언 싸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정책 전문가 정원영이 화려한 정치인의 수사보다는 설계와 실행력을 갖춘 정책 전문가 정원영이 아마 시민과 그리고 당원들께 좋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인 도시는요. 당신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 용인 삽니다. 수지 구민들은 저 용인 산다는 얘기 안 하신대요. 저 수지 삽니다 그런다는데요. 용인에 산다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